혹시 이런 생각이 계속 맴돌지 않나요? 왜 나는 이렇게만 당하고 사는 걸까? 도와줬는데 왜 돌아오는 건 무시와 외면뿐이지? 그건 당신이 순해서가 아니라 선 긋지 못하고 거절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들킨 겁니다. 한번 만만하게 보이면 주변 사람들은 끝도 없이 요구하고 착한 마음을 이용합니다. 특히 늙어서도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 하나로 살고 싶다면 인생은 끊임없는 착취로 이어집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 인생을 뒤집을 6가지 이기적인 이유, 지금부터 끝까지 보십시오. 늙어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남 걱정하다 내 노후를 망치기 때문입니다. 노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주변을 챙기게 됩니다. 자식의 고단한 삶이 보이고 손주의 어린 모습이 눈에 밟히고 형제나 친구의 어려운 사정이 귀에 들리면 당장 내 일을 멈추고 손부터 뻗게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뻗은 손이 결국 내 삶을 망가뜨린다는 데 있습니다. 남을 걱정하는 건 미덕이 아닙니다. 노후에는 독입니다. 젊을 때는 체력으로 버티고 돈으로 막고 시간이 있어도 메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년에는 한 번의 실수가 곧바로 파탄으로 이어집니다. 내 돈을 빼서 자식에게 주는 순간 노후 생활비는 줄어들고 병원비는 고스란히 빚으로 쌓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기대입니다. 내가 도왔으니 나중에 자식이 나를 챙기겠지. 내가 돈을 냈으니 친구가 고마워하겠지. 이런 기대는 철저히 배신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내 헌신을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함으로 기억하고 내가 더 이상 주지 않으면 이기적인 노인으로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나는 남을 위해 희생했는데 그 누구도 나를 위해 희생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내가 병들어도 바쁘다고 연락 없는 자식, 내가 돈 떨어져도 아무 말 없는 형제, 그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나라는 후회만 남을 뿐입니다. 경상남도 창원에 사는 김 씨는 정년퇴직 후 모아놓은 퇴직금 중 절반을 큰아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장사 시작하는데 보탬 좀 되게 해주세요 라는 말 한마디에 마음이 약해졌고 남편 몰래 통장에서 4천만 원을 뺐습니다. 장사는 1년도 못 가 망했고 아들은 직장도 없이 집에서 빈둥거렸습니다. 김 씨는 매달 80만 원의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버텨야 했습니다. 아프면 병원도 못 가고 입던 옷을 몇 해씩 입고 물가 오른다고 계란도 장바구니에 못 담았습니다. 반면 아들은 여전히 엄마, 돈 좀 있어? 하며 전화만 걸어왔습니다. 어느 날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남 걱정하다 죽을 것 같다. 그제야 가족은 놀란 얼굴을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도와줄 땐 엄마밖에 없다고 하더니 이제는 내가 아프다고 해도 나 몰라라 합니다. 내가 바보였어요. 이제라도 안 늦었으니 나를 위해 살 겁니다. 이런 말은 김 씨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수많은 노년이 같은 후회를 합니다. 그때 그 돈 안 줬으면, 그때 그 부탁 거절했으면, 하지만 후회는 통장에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오직 남은 삶을 갉아먹을 뿐입니다. 이기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남 걱정은 그들의 몫입니다. 자식도, 친구도, 형제도 스스로 살아야 하고 나는 내 살부터 지켜야 합니다. 나를 위해 쓰는 돈, 나를 위해 쓰는 시간, 나를 위해 쓰는 마음이야말로 진짜 지혜입니다. 그래야 노년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남이 뭐라 하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하기에 늙어서는 반드시 이기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남의 인생에서 조연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늙어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헌신해도 고마움을 못 느끼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남을 도운다는 건 곧 당하는 길이 되었고 헌신은 사랑이 아닌 호구의 증거가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더는 헌신이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자식뿐 아니라 형제, 조카, 사촌까지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도움을 주면 줄수록 결국 내 삶만 쪼그라듭니다. 가족이니까 도와야 한다는 착각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희생하는 사람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은 원래 다 해주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더 많은 요구를 받게 됩니다. 한 번 도움을 주면 그게 기준이 되고 거절하면 갑자기 싸늘하게 변합니다. 인간관계는 결국 익숙함에서 함정이 시작됩니다. 내가 오래 도와주면 상대는 고마워하기보다 그걸 당연한 서비스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물러서야 합니다. 착하게 살다가는 등골이 휘고 주머니가 털리며 감정까지 망가집니다. 애초에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 내 인생을 던지는 건 가장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도움을 줄 거라면 단 한 번으로 끝내야 합니다. 반복된 헌신은 더 이상 덕이 아닌 실수입니다. 부산에 사는 윤 씨는 형님의 아들, 즉 조카가 대학을 졸업한 후 취직이 안 된다며 찾아왔을 때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의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한 달 정도면 자리를 잡겠지 싶었지만 조카는 반년이 지나도록 취업은커녕 게임만 하며 지냈습니다. 식사는 기본, 교통비까지 손 벌렸고 삼촌, 다음 달엔 진짜 나갈게요 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윤 씨는 조카의 미래를 걱정하며 알바 자리까지 알아봐 줬지만 조카는 한두 번 나가더니 힘들다며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윤 씨는 본인의 건강검진 일정도 미루고 생활비까지 빠듯해졌습니다. 그렇게 9개월이 지난 어느 날 윤 씨는 조카에게 나가달라고 정중히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온 말은 이랬습니다. 삼촌, 진짜 너무하시네요. 가족이 이렇게 차갑게 구나요? 윤 씨는 그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위해 잠도 못 자고 밥도 챙기고 생활비까지 쪼갰는데 헌신의 끝은 고마움이 아닌 비난이었습니다. 이후 조카는 나가면서 친척들에게 삼촌이 사람을 쫓아냈다는 식으로 소문을 퍼뜨렸고 몇몇 가족은 윤 씨에게 좀 더 참아줄 수 있던 거 아니냐고 핀잔까지 했습니다. 윤 씨는 말했습니다. 나는 가족을 믿었고 조카를 아들처럼 생각했지만 결국 남보다 못한 관계였어요. 다시는 누구에게도 내 시간과 돈을 그냥 내주지 않겠습니다. 이 사례는 단 하나의 진실을 말해줍니다. 헌신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도움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가족이든 친척이든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에게 내 삶을 투자하는 순간 남는 건 후회와 배신뿐입니다. 늙어서는 나부터 챙겨야 합니다. 고마움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기대는 결국 상처가 됩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 말은 당신이 더 이상 쓸모없을 때 사라지는 말입니다. 이기적으로 살아야 살아남습니다. 더는 헌신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당신의 남은 인생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늙어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이기적이지 않으면 이용당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착한 사람을 지켜주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착한 사람을 먼저 노립니다. 거절 못하는 사람, 부탁하면 다 들어주는 사람, 예의 지키느라 자기 사정을 말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일수록 이용하기 좋다고 여깁니다. 나이 들면 말보다 눈빛이 먼저 읽힙니다. 이 사람은 절대 거절 못하겠다 싶으면 바로 다가와 손을 벌리고 사정하고 감정에 호소하며 지갑부터 열게 만듭니다. 특히 노년이 되면 더 위험해집니다. 이유는 단 하나, 외롭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말을 걸어주고 나를 필요로 해주고 내게 의지하는 그 모습에 우리는 쉽게 흔들립니다. 누군가 어르신 덕에 살아요 라고만 해도 헛헛했던 마음이 따뜻해지고 지갑이 열립니다. 그렇게 돈을 꺼냈다가 나중에 전화조차 받지 않는 상대에게 배신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나이 들면 순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틀렸습니다. 순하면 순한 대로, 고분고분하면 고분고분한 대로 상대는 그 틈을 파고듭니다. 마음이 여린 사람은 평생을 남 좋은 일 하다가 병들고 돈 떨어지고 손가락질까지 당합니다. 한번 이용당하면 끝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속이기 쉽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퍼지고 같은 수법, 더 정교한 방식으로 또 이용당합니다. 그래서 늙어서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똑똑한 이기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미안하지만 안 됩니다 라는 말 하나를 못하면 남은 인생이 남의 밥상이 됩니다.
냉정하게 들릴지 몰라도 이제는 내 삶을 지키기 위해 냉정해져야 할 때입니다. 충청북도 제천에 사는 오 씨는 평생을 교직에 몸담았던 교육자였습니다. 은퇴 후 조용히 책 읽고 텃밭 가꾸며 지내고 있었는데 조카 며느리라는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해왔습니다. 삼촌,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아이도 둘이라 정말 막막해요. 오 씨는 몇 번 본 적도 없는 그 여자의 울음 섞인 목소리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예금 통장에서 1,000만 원을 꺼내 보냈고 아이 학원비까지 챙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그 여자가 연락을 끊었습니다. 궁금한 마음에 조카에게 연락했더니 그는 황당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걔랑은 이혼했어요. 삼촌이 왜 그런데 돈을 줬어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여자가 애초에 오 씨에게 접근한 것도 이 집은 혼자 사는 노인이고 돈이 좀 있다더라는 이야기를 듣고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오 씨는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믿고 착하게 살았던 게 죄가 됐네요. 그의 표정엔 분노보다 씁쓸함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착하게만 살다가는 당하고 끝납니다. 이용당하는 사람은 착해서가 아니라 경계하지 않아서입니다. 내가 그럴 리가 있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이 결국 내 통장, 내 명의, 내 건강까지 무너뜨리는 지름길입니다. 늙어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똑똑하게 선을 긋고 당당하게 거절할 줄 아는 사람만이 노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못 도와드려요. 그 한마디가 당신을 지켜줍니다. 나이 들어 호구가 되느니 차라리 이기적인 사람 소리를 들으십시오. 무너지는 삶보다 욕 한마디 듣는 게 낫습니다. 이기적으로 살아야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늙어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네 번째 이유는 내 인생의 주인은 결국 나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자식 위해 사는 게 부모의 행복이다. 또 누군가는 말합니다. 가족이 우선이고 나중에 내 시간은 생기게 되어 있다. 그러나 그 나중은 끝내 오지 않습니다. 자식이 바빠지면 내 차례는 미뤄지고 배우자가 아프면 내 일정은 사라지며 누군가의 부탁이 생기면 내 하루는 송두리째 빼앗깁니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노년에 깨닫습니다. 나는 평생 누군가의 인생을 대신 살아줬지만 내 인생은 살아본 적이 없다는 진실을. 내 삶인데 늘 조연이었습니다. 남이 먼저였고 나는 맨 마지막이었습니다. 자식의 입시를 위해, 배우자의 사업을 위해, 형제의 부탁을 위해 내 시간을 내주고 내 꿈을 접었습니다. 처음엔 그게 사랑이라 믿었고 나중엔 책임이라 여겼지만 끝에는 후회만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조언합니다. 조금만 참으면 돼요. 지금은 아이들이 먼저예요. 어르신은 그래도 어른이시잖아요. 하지만 정작 내 삶은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대신 병원에 누워주지 않고 아무도 내 적금 통장에 돈을 넣어주지 않으며 아무도 내 외로움을 메워주지 않습니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 장면은 혼자 감당해야 하는 나만의 무대입니다. 그 무대에서 박수 받을 사람도 무대 위를 걸어갈 사람도 나 자신입니다. 주연은 반드시 나여야 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남 눈치 보고 남 기준에 맞추고 남의 기대에 휘둘린다면 남 좋은 인생으로 끝나버립니다. 그건 너무 억울한 결말입니다. 경기도 이천에 사는 윤 씨는 평생 가족을 우선하며 살아왔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남편 도시락을 싸고 아들 학원 차량을 따라다니고 딸 출산 때는 3개월간 서울에 머물며 산후조리를 도왔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었던 그림 공부는 늘 미뤘고 친구들과의 여행도 가족이 먼저니까라는 이유로 포기했습니다. 그런 그가 67세가 된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심장 이상 소견을 받았습니다. 스트레스 누적이 심합니다. 지금이라도 좋아하는 걸 하셔야 합니다. 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나서야 윤 씨는 물었습니다. 내가 뭘 좋아했더라? 그 질문에 대답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윤 씨는 오랫동안 접어둔 그림 도구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손이 굳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았고 내 삶은 살아본 적이 없다. 딸에게 전화해 이번에는 내가 제주도로 혼자 여행 좀 다녀올게라고 말하자 돌아온 대답은 이랬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우리 애들 봐주셔야죠. 윤 씨는 그 말을 듣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앞으로는 내 시간을 먼저 지키겠다. 늦었지만 내 인생을 살겠다.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남을 챙기는 건 나중입니다. 나를 먼저 살아야 남에게도 줄 수 있고 세상과도 나눌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삶을 포기한 가족도 부탁만 하는 친척도 나를 필요로 할 때만 찾는 이웃도 아닙니다. 오직 나 자신입니다. 누구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누구도 대신 살 수 없는 내 인생을 위해 이기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마지막 순간 나는 내 삶을 제대로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그 삶의 시작입니다. 늙어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5번째 이유는 불편한 관계는 잘라내는 게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착하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관계를 끊는다는 말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이 나이에 뭘 따지고 자르냐, 그래도 예전엔 좋은 사람이었는데 혼자보단 누가 옆에라도 있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결국 자신을 병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당신을 숨막히게 만들고 만날 때마다 기운이 빠지고 말 한마디에 밤잠을 설치게 만든다면 그건 이미 독입니다. 늦게라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병들게 한다는 진실을. 노년에는 새로운 사람보다 오래된 인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끌고 가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시간 오래됐다고 상한 음식 먹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됐으니까, 정이 있으니까, 그래도 나를 아는 사람이니까라는 말에 기대어 오늘도 당신은 마음속에서 비명을 지릅니다. 만나고 나면 가슴이 답답하고 대화 후엔 뒤끝이 남고 괜히 신경이 곤두서는데도 그냥 참고만 있습니다. 그 인내심은 미덕이 아니라 자학입니다. 나이 들수록 관계는 양보다 질입니다. 나를 웃게 만드는 사람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 하나만 있어도 노년의 하루는 전부 망가집니다. 불편한 관계는 잘라야 합니다. 단칼에 망설이지 말고. 서울 동대문에 사는 장 씨는 40년 지기 친구가 있습니다. 학교 때부터 한 동네에 살며 자식 결혼식에도 함께하고 명절엔 꼭 안부를 나눌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장 씨가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는 삶이 시작되자 그 친구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는 척하며 혼자 얼마나 외로워라며 전화를 걸어왔고 곧 우리 딸이 가게 열었는데 너는 혼자니까 시간 많지? 라며 청소며 배달이며 일을 부탁했습니다. 거절하면 나였으면 너 도와줬을 텐데라는 말로 죄책감을 주었고 그게 반복되면서 장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장 씨가 몸살로 병원에 갔다가 무릎에 관절염이 심하다는 진단을 받고 쉬고 있을 때도 그 친구는 전화를 걸어 그깟 무릎쯤이야 좀만 참아. 바쁜데 사람 구할 시간도 없어라며 가게에 나와달라고 했습니다. 장 씨는 그날 밤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그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제 내 몸이 먼저다. 미안하지만 너 일은 못 도와주겠다. 돌아온 대답은 의외로 차가웠습니다. 그래, 너도 참 이기적이네. 장 씨는 말했습니다. 그 말 듣고 오히려 편해졌어요. 이제라도 나를 지킬 수 있어서요. 그 친구와 연락을 끊은 후 장 씨는 매주 미술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공원에서 새 친구도 만났습니다. 이제는 말합니다. 불편한 관계 하나 끊었더니 인생이 달라졌어요. 늙어 이기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를 감정 쓰레기통처럼 취급하고 이용하고 죄책감으로 조종하는 사람은 끊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나를 위한 선택입니다. 좋은 관계는 나를 웃게 만들고
나쁜 관계는 나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 둘 사이에서 머뭇거릴 이유는 없습니다. 잘나야 내가 삽니다. 늙어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여섯 번째 이유는 사람 좋은 소리보다 실속 있는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르신은 정말 인심이 좋으시네요. 정이 많으셔서 다들 좋아하시겠다. 항상 베푸시고 사시니까 복 받으실 거예요.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은 좋습니다. 사람 좋은 노인, 인정 많은 어른. 듣기엔 그럴싸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말은 그렇게 해도 정작 그들이 돈이 필요할 땐 모른 척하고 병들었을 땐 전화 한 통 없습니다. 사람 좋은 소리는 그저 거칠애일 뿐입니다. 속으로는 저 사람은 거절 못해. 그 사람한테 가면 뭐라도 얻어낼 수 있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좋은 소리를 들으며 살았던 이들이 결국 겪는 건 병원 침대에서 혼자 밥 먹는 고독과 통장, 잔고 걱정하며 약을 쪼개 먹는 고단한 삶입니다. 겉으로만 착한 사람이 되려다 실속을 놓치면 결국 남 좋은 일만 하다 끝나는 겁니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칭찬은 통장에 이자 한 푼 붙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써야 할 시간, 돈, 체력 다 내주고 남는 건 외로움뿐입니다. 좋은 사람 소리 듣는 대신 자신의 삶을 단단히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실속의 시대입니다. 내가 병원비 걱정 안 할 수 있고, 내가 아플 때 직접 병원 갈 수 있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맘껏 사 먹을 수 있어야 그게 바로 실속입니다. 사람들 말은 바람처럼 사라지지만 내가 쥐고 있는 실속은 평생을 지켜줍니다. 전라북도 정읍에 사는 백 씨는 마을에서 인정 많은 어르신으로 통했습니다. 경로당에 새로 들어온 어르신에게 반찬을 싸다 주고 친구가 갑자기 입원하면 병문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생활비가 빠듯한 후배에게는 매달 20만 원씩 도와줬고 동네 행사 있을 땐 늘 찬조금을 가장 많이 냈습니다. 문제는 그가 갑작스레 골절로 입원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며칠간 입원해 있으면서도 병문안은커녕 안부 전화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도왔던 친구들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빨리 나오셔야죠. 이번에 우리 회의도 맡으셔야 하잖아요 라는 말만 했습니다. 퇴원 후 백 씨는 경로당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대체 뭘 위해 그동안 그렇게 남을 챙겼는지 되돌아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병실에 찾아온 사람은 오래전 연락 끊겼던 고등학교 동창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 동창은 백 씨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너무 남 눈치 보며 살았어. 이제는 너만 보고 살아. 그날 이후 백 씨는 변했습니다. 경조사비도 끊고 용돈 요청해도 단호하게 안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아끼던 돈으로 요양보험을 추가로 들었고 주말마다 미뤘던 수묵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요즘 너무 이기적이야 라고 수군거렸지만 백 씨는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젠 마음이 편해. 그리고 내 통장도 편해. 이기적이라는 말보다 실속 있게 살았다는 말이 훨씬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는 것보다 스스로에게 떳떳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삶이 진짜 가치입니다. 나를 챙기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실속을 놓치면 그 누구도 당신을 챙겨주지 않습니다. 늙어서는 반드시 실속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내 인생답게 끝납니다. 이제 와 생각해보면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킨 체면,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놓친 내 삶, 결국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습니다. 잘 살아왔다고 말해줄 사람 하나 없이 거울 속 낯선 주름만 늘어가고 있습니까? 자식은 바쁘고 친구는 아프고 병원 진료 카드만 늘어나는 지금 대체 나는 뭘 위해 살아온 걸까? 하지만 지금 이 6가지가 당신 곁에 남아있다면 그건 남보다 못한 게 아니라 남들보다 훨씬 더 단단히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그 모든 고통과 침묵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잘 살아온 인생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지켜낸 이 6가지가 지금 당신 곁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첫 번째는 긴 세월을 같이 지내온 배우자가 있다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아직도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있다는 게
제겐 가장 큰 축복입니다. 경북 안동에 사는 75세 유동열 씨는 그렇게 말하며 아내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23살에 결혼해 52년째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싸우기도 많이 싸웠고 자식 문제로 밤새워 눈물 흘린 날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유 씨는 막노동판에서 허리 휘도록 일했고 아내는 집집마다 청소일을 다녔습니다. 어느 날 유 씨가 어깨에 부상을 당해 반년 넘게 일을 못했을 때 아내는 밤새 고추장을 담가 시장에서 팔았습니다. 당신 몸은 내가 지킬 테니까 당신은 살아만 있어요. 그 한마디가 유 씨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식들은 모두 출가했고 외로움이 스며드는 나이에 두 사람은 여전히 아침마다 같은 상에 앉습니다. 티격태격하면서도 아내는 유 씨의 당뇨약을 먼저 챙기고 유 씨는 아내가 좋아하는 두유를 꼭 냉장고에 넣어둡니다. TV를 보며 웃고 날씨 얘기를 나누고 밤마다 서로의 이불을 확인하는 일상이 반복됩니다. 누군가는 지루하다고 말하겠지만 유 씨는 말합니다. 이렇게 매일을 같은 사람과 산다는 건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고통과 인내 없이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70세 이후에도 긴 세월을 같이 지내온 배우자가 곁에 있다면 당신은 분명 잘 살아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긴 계약이 바로 결혼입니다. 연애는 한때고 결혼은 현실입니다. 사랑 하나로 시작된 인연이 세월 앞에서 망가지지 않으려면 수많은 갈등을 견뎌야 합니다. 배우자의 실망스러운 말과 행동, 경제적 어려움, 병과 노화, 그리고 자식으로 인한 스트레스까지 이 모든 것을 함께 넘긴다는 건 단순한 동거가 아닌 삶 전체를 건 동행입니다. 나이 들어 배우자가 남아있다는 건 단지 혼자가 아니라서 다행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세월을 증언해주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기억을 나누고 과거를 공유하며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단 한 사람. 어떤 재산도 명예도 이 가치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오직 함께한 시간만이 만들어낸 인생의 증인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대화가 줄고 서로에게 무관심해집니다. 하지만 그 속에도 작은 배려와 존중을 놓지 않는 부부는 살아남습니다. 한쪽이 병들었을 때 돌보는 마음, 밤새 코 고는 소리를 참는 인내, 아침에 맞는 눈인사. 이런 사소한 것들이 수십 년을 견디게 합니다.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잘 살아온 걸까? 무언가 남긴 게 있나? 만약 당신 옆에 여전히 함께 웃고 밥을 먹고 눈을 마주치는 배우자가 있다면 그 대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지나온 삶의 모든 시간을 견뎌준 증거이고 지금까지 잘 살아온 당신의 가장 위대한 결과입니다. 배우자가 곁에 있는 것은 우연도 당연함도 아닙니다. 그건 수십 년 동안 당신이 감정의 끝을 견디고 인생의 바닥을 함께 밟고 다시 올라온 시간의 총합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정말 잘 살아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작을지라도 내 명의의 집 한 칸 있다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비 올 때 창문 닫을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게 이렇게 큰 축복일 줄 몰랐습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72세 박영순 씨는 15평 남짓한 빌라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거창하지 않지만 햇볕이 잘 드는 창과 깨끗하게 정리된 작은 부엌, 전등 스위치가 반짝이는 따뜻한 공간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여기가 내 집이구나. 오늘도 잘 버텼다. 젊은 시절 박 씨는 남편의 사업 실패로 집을 잃고 아이 셋을 안고 친척 집을 전전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삶은 참혹했습니다. 낮엔 식당 일, 밤엔 새벽 청소, 주말엔 좌판 장사까지. 피곤해서 서서 졸기도 했고 아이들 등록금과 월세를 맞추려 물도 끓여가며 밥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남의 집에 얹혀 살며 언제 나가야 하나 걱정하며 지내다 64세에 처음으로 자기 이름이 적힌 등기부등본을 손에 쥐었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마련한 임대 보증금에 모아둔 1,000만 원을 더해 어렵게 구한 작은 빌라 한 칸. 이사 오는 날 박 씨는 한참을 문 앞에 앉아 울었습니다.
낡았지만 단단하고 조용한 그 집은 처음으로 마음 편히 짐을 풀 수 있는 나만의 세계였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나가라 하지 않는다는 단순한 사실이 온몸을 울렸습니다. 누구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누구도 침범하지 않는 그 공간. 그 집은 그의 인생 마지막 자존심이자 노년의 안식처였습니다. 70세 이후에도 내 이름으로 된 작지만 단단한 집 한 칸이 있다면 당신은 분명 잘 살아오신 것입니다. 집은 단순한 주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온 날들의 증거이고 외롭지 않기 위한 마지막 보루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자산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존엄 그 자체입니다. 집이 없다는 건 밤이 두려운 삶이고 집이 있다는 건 하루가 든든한 삶입니다. 특히 노년에는 집이 단지 잠자는 곳이 아닙니다. 그 집은 아픈 몸을 눕힐 수 있는 침대가 있고 병원에서 받은 약봉지를 펼 수 있는 식탁이 있고 조용히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창이 있는 삶의 요새입니다. 남의 집살이는 늘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자식 집에 얹혀 살면 눈치가 앞서고 대화는 줄어듭니다. 손주의 울음소리에도 미안함이 앞서고 명절이 끝나면 스스로 짐을 쌉니다. 하지만 내 집에 산다면 나는 내 삶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눈치 줄 필요 없고 아무에게도 허락받을 필요 없습니다. 작지만 내 집 한 칸이 있다는 건 누가 뭐래도 내 인생을 스스로 지켜냈다는 증거입니다. 그 안에 내가 만든 시간이 있고 내가 이겨낸 세월이 있고 내가 살아있다는 흔적이 있습니다. 그 집이 있기에 오늘도 불안하지 않고 내일도 외롭지 않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건 대단한 집이 아닙니다. 내가 숨 쉴 수 있는 나만의 자리. 그 자리가 있다면 당신은 분명 잘 살아오신 것입니다. 작지만 내 집 한 칸, 그 한 칸이 당신의 외로움을 막아주는 단 하나의 성벽이 됩니다. 세 번째는 아직 건강한 두 다리가 있다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다리 하나 접질렸는데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수원에 사는 76세 김명희 씨는 평생을 굽은 허리로 시장에서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식 둘 다 출가시키고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서도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3년 전 비 오는 날 고무신을 신고 마트 가던 길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염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고관절 골절이었고 수술 후 몇 달을 침대에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퇴근하고 들르면 10분 안에 자리를 떴고 딸은 엄마 요양병원 알아보자는 말만 했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누워있는 동안 철저하게 혼자라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자존심보다 고통이 더 컸고 고통보다 외로움이 더 컸습니다. 병실 창밖을 보며 그는 매일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두 다리로 걸을 수만 있다면 이 지옥에서 나갈 수 있을 텐데. 결국 몇 달의 재활 끝에 김 씨는 천천히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건 여전히 힘들었지만 집 앞 슈퍼까지 걷는 것만으로도 그는 살아있다는 실감을 느꼈습니다. 두 발로 걸어서 나가고 돌아올 수 있는 것. 그게 노인의 자존심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70세 이후에도 스스로 걸을 수 있는 두 다리가 있다면 당신은 분명 잘 살아오신 것입니다. 건강은 신용처럼 있을 땐 그 가치를 모릅니다. 하지만 단 하루만 다리를 쓰지 못하면 인간은 삶의 대부분을 잃습니다. 걷지 못하면 병원에 의존해야 하고 외출이 힘들면 인간관계도 끊깁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자식이 곁에 있어도 두 다리가 불편하면 그 순간부터 삶은 갇힌 방이 됩니다. 건강한 다리는 자유입니다. 의자에만 앉아 있다 보면 세상은 점점 멀어지고 인간은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마비됩니다. 심장은 뛰어도 다리가 멈추면 삶이 멈춥니다. 노년의 외로움이 깊어지는 이유는 단순한 고독이 아니라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데서 오는 단절감 때문입니다. 건강한 두 다리는 단지 움직임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건 누군가의 도움 없이 내 삶을 내가 지키는 능력이고 외출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시장까지 걸어갈 수 있다면 나의 존재는 여전히 지역사회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원 산책을 할 수 있다면
내 삶엔 아직 햇살과 공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두 다리로 걷는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연한 것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걸을 수 있다는 사실, 혼자 버스를 탈 수 있다는 것, 계단을 오르며 숨이 차오르는 것마저도 축복입니다. 그 모든 게 가능하다는 건 당신은 아직 멈추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남들이 가진 재산, 자식, 명예가 아무리 부러워도 당신이 여전히 자기 발로 걷고 서고 움직일 수 있다면 이미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자산을 가진 사람입니다. 건강한 두 다리는 단순한 신체 조건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명이고 존엄의 마지막 선입니다. 그 다리를 매일 움직이고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당신은 정말로 잘 살아오신 것입니다. 당신이 걷는 그 길이 노년의 외로움을 뚫고 나가는 생존의 행보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두 발이 당신의 삶을 지키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식과의 오해 없는 사이라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엄마는 늘 그랬어요. 말 안 하고 다 참으니까 우리도 몰랐던 거예요. 경기도 용인에 사는 74세 최말순 씨는 이 말을 듣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자식 셋을 키우는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본심을 털어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무조건 참았습니다. 가난해도 웃었고 섭섭해도 침묵했습니다. 말하면 상처받을까봐, 서운하다고 하면 철없는 엄마 될까봐 끝없이 삼켰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자 오히려 자식들과의 거리는 더 멀어졌습니다. 생일에 전화도 없고 명절에 형식적으로 다녀가는 모습에 서운함이 쌓였습니다. 한 번은 큰딸에게 요즘 왜 전화가 없니라고 물었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뭘 원하시는지도 모르겠고 전화하면 잔소리 들을까봐 그래요. 그날 밤 최 씨는 자식들과 마음의 거리가 몇십 년은 된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내내 잘해줬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벽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후 그는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감정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와줬을 때 기뻤어. 이번에 전화 안 와서 사실 서운했다. 이렇게 조심스레 시작된 대화는 놀랍게도 자식들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자식들도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엄마 마음을 몰랐어. 서운하셨구나. 그때 최 씨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진심은 말하지 않으면 절대 전해지지 않는다는 걸. 70세 이후에도 자식과의 사이에 오해가 없다면 당신은 정말 잘 살아오신 것입니다. 가장 깊은 외로움은 내 자식이지만 내 마음을 모른다는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부모가 입을 다물며 자신을 희생하지만 그 침묵은 사랑이 아니라 거리감의 씨앗이 됩니다. 말하지 않으면 자식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서운함을 말하지 않으면 괜찮은 줄 알고, 보고 싶은 걸 말하지 않으면 혼자 있고 싶은 줄 알고, 힘든 걸 말하지 않으면 강한 사람인 줄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오해는 노년의 고독이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옵니다. 우리 엄마는 늘 무뚝뚝했어. 아버지는 마음을 알 수 없는 분이었지. 자식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때 그 부모는 사실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은 죄가 평생을 오해 속에 묻히게 만듭니다. 자식과의 오해 없는 사이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말하고 자주 표현하고 때론 약한 모습을 보여줘야 가능합니다. 보고 싶다, 서운했다, 고맙다 이 세 마디를 제때 말하지 않으면 그 어떤 효도도 선물도 당신 마음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나이 들수록 더 조심스러워지고 더 말을 아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 조심이 오히려 벽이 되기도 합니다. 내 자식이지만 표현하지 않으면 타인보다 더 먼 사이가 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자식과 서운한 감정 없이 대화가 오가고 감정이 통하고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면 그건 돈보다 귀하고 건강보다 값진 성공한 관계입니다. 그것은 수십 년을 오해 없이 살아낸 지혜의 결과이고 진심을 주고받은 사랑의 완성입니다. 노년의 자식과의 관계가 편안하다는 건 당신이 한 인간으로서 참 따뜻하고도 단단하게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오해 없이 통하는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외로움은 더 이상 당신을 해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진심으로 잘 살아오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매일 전화하는 친구 한 명 있다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어제도 전화했지? 나 오늘은 기분이 좀 안 좋아. 경남 창원에 사는 78세 이춘자 씨는 매일 아침 9시 딱 정해진 시간에 전화를 겁니다. 받는 사람은 76세 된 절친한 친구 박영란 씨입니다. 두 사람은 50년 전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며 아이들 등하굣길에서 처음 인사를 나눈 사이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자식들은 모두 떠나고 남편도 세상을 떠났지만 단 한 사람 전화 한 통이면 통하는 친구는 아직 곁에 남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커피 한 잔을 내려놓으며 받는 친구의 전화. 잠은 잘 잤어? 오늘 어디 아픈 데는 없고? 그 대화는 사소해 보이지만 노년의 고독을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해독제입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이 친구가 없었으면 나는 진작에 무너졌을 거야. 남편 장례 후 자식이 한동안 연락도 없이 떠났던 시절에도 영란 씨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전화해 줬습니다. 말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내 목소리만 듣고 있어. 그 말 한마디에 이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핸드폰을 끌어안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70세 이후에도 매일 전화할 친구 하나가 있다면 당신은 정말 잘 살아오신 것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친구는 숫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명절날 연락 없는 자식보다 아플 때 괜찮냐고 묻는 친구가 더 가깝습니다. 돈도 명예도 건강도 무너질 수 있지만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친구의 말 한마디는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노년의 외로움이 깊어지는 이유는 소통이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눈이 침침해 문자도 보기 어렵고 귀가 어두워 TV도 시끄럽게 들려오는 어느 날 사람은 세상과 단절되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때 전화 한 통 걸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고립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 친구는 내 젊은 시절을 알고 있고 내 인생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견뎠으며 무너진 마음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단 한 사람입니다. 어릴 적 친구, 직장 동료, 이웃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시간을 지나 노년까지 남아있는 친구는 하늘이 내린 관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떠납니다. 자식은 바빠서 멀어지고 가족도 각자의 삶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목소리를 나눌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하루를 지탱해주는 정신적 지주입니다. 대화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웃음이 아니라 위로의 뿌리입니다. 그 친구 없으면 내 하루는 시작도 안 돼. 이 말이 나온다면 그건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건 오랜 시간 쌓아온 인생의 성과입니다. 모두가 떠난 이 시기에 여전히 서로를 챙기는 친구 하나가 남아 있다는 것, 그건 돈으로 살 수도 명예로 만들 수도 없는 진짜 성공입니다. 70세 이후에 매일 전화할 친구 하나가 있다면 당신은 외롭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진심으로 잘 살아오신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는 마음속에 원망 없이 잠들 수 있다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잠들기 전엔 꼭 하늘을 봅니다. 오늘 하루 누구도 미워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려고요. 인천에 사는 77세 문창희 씨는 매일 밤 창문을 열고 별을 바라봅니다. 젊은 시절 그는 세상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찼던 사람이었습니다. 동생 대신 공장에 들어갔고 결혼 후에도 남편의 폭언과 가난 속에서 숨죽여 살았습니다. 자식 셋을 위해 자신의 꿈도 접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참고 살아냈는데 돌아온 건 자식들의 무관심과 남편의 무책임한 죽음뿐이었습니다. 문 씨는 오랫동안 속으로 끓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 사람들은 나를 사람으로 봤을까?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를 갈았고 마음속에는 한 맺힌 이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 씨는 병원에서 고혈압성 뇌출혈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지 않으면 다음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날 밤 문 씨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원망하면서 살아야 하나?
그리고 그날부터 하루에 하나씩 마음속 원망을 지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이름을 먼저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무책임함을 용서한 건 아니지만 이제 그에게 마음을 줄 이유가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다음은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내 삶을 보상해 주지 않더라도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한 시간의 결과라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문 씨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되뇌었습니다. 오늘도 아무도 미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처음 오롯이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온몸을 감싸던 긴장과 원망이 사라지니 어깨가 가벼워지고 눈물이 줄었습니다. 문 씨는 말합니다. 지금 나는 처음으로 내가 나를 지켜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70세 이후에도 마음속에 원망 없이 잠들 수 있다면 당신은 분명 잘 살아오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늙어서도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가족, 배우자, 자식, 형제, 친구, 사회, 심지어는 자기 자신까지. 그 마음속 미움이 몸을 병들게 하고 정신을 갉아먹습니다. 잠이 오지 않고 가슴이 답답하고 말끝마다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 담깁니다. 그러나 그 미움은 상대를 다치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만 무너뜨릴 뿐입니다. 누군가를 탓하고 후회하고 지나간 인연을 저주하는 삶은 자신을 수십 년간 가두는 감정의 독방입니다. 그 방 안에서는 절대 평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용서와 수용만이 그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용서는 결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남은 내가 나답게 숨쉬기 위한 최후의 선택입니다. 마음속에 원망이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걸 충분히 겪었기에 더는 끌어안지 않기로 용감히 선택한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도 미움 없이 눈을 감을 수 있다면 당신은 세상 누구보다 단단하고 위대한 인생을 살아낸 사람입니다. 이 나이에 편안히 잠든다는 것은 단순한 생리현상이 아닙니다. 그건 인생 전체가 평화롭게 정리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세상이 나를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자식이 모른 척해도 친구가 멀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오직 나만을 위해 눈을 감는다면 당신은 누구보다 잘 살아오신 것입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속에 원망 없이 잠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진짜 잘 살아온 인생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던 자식, 끝까지 곁에 있어줄 줄 알았던 사람. 하지만 나이 들수록 그들은 하나둘 사라지고 그 자리에 무너지는 나만 남습니다. 고장난 보일러보다 차가운 건 사람의 마음이고 끊긴 전화벨보다 무서운 건 존재의 부재입니다. 지금 불안하다면 그건 늦기 전에 혼자가 되어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오늘은 늙어 불안할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6가지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마지막까지 보셔야 당신 인생이 바뀝니다. 노년에 불안할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기댈수록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믿는 순간부터 인생의 핸들은 내 손을 떠납니다. 자식에게 기대면 자식의 사정에 휘둘리고 배우자에게 기대면 그 감정의 파도에 끌려갑니다. 기댈수록 마음은 약해지고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집니다. 연락이 안 되면 불안하고 표정이 차가우면 눈치를 봅니다. 결국 삶의 중심이 나가 아니라 타인이 되는 순간 불안은 피할 수 없는 그림자가 됩니다. 혼자서는 뭐든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던 자신감은 기댄 대상이 사라질 때 산산조각 납니다. 노년은 누구 덕분에 사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 때문에 불행해질 가능성이 높은 시간입니다.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자식은 바쁘다며 거리를 두고 친구는 연락을 피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있다면 당신은 매일 무너질 위험을 안고 사는 것입니다. 기댐은 위안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은 불안을 증폭시키는 독입니다. 언젠가 기대던 대상이 사라지는 순간 당신의 평온도 함께 사라집니다. 의존은 편하지만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혼자가 불안한 것이 아니라 무너질 기대를 품고 있는 상태가 더 위험한 것입니다.
부산 금정구에 사는 1950년생 장영순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외아들에게 삶의 모든 중심을 옮겼습니다. 생활비는 물론 병원 예약, 장보기, 심지어 휴대폰 요금까지 아들의 손에 맡겼습니다. 처음엔 아들이 엄마 걱정 마, 다 해줄게라고 말하며 따뜻하게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며느리와 갈등이 생기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엄마는 너무 우리한테 의지하지 말고 엄마 인생을 좀 사세요 라는 말 한마디를 듣고 장 씨는 멍하니 하루를 보냈습니다. 휴대폰 요금은 연체됐고 전기세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존심 상해 입도 뻥긋 못하고 눈물만 삼키던 어느 날 장 씨는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기대지 않겠다고. 그 후 장 씨는 마트를 직접 다니고 온라인 뱅킹을 배웠으며 노인복지관에서 스마트폰 활용 강좌까지 들으며 혼자의 삶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엔 서툴고 버거웠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제야 내가 나를 챙긴다는 말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장 씨는 말합니다. 기댈 때는 몰랐어요. 내가 얼마나 무기력했는지. 이제는 불안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믿으니까요. 이 한마디는 수많은 노인들에게 전하는 경고이자 희망입니다. 기댈수록 불안해집니다. 자식이든 배우자든 친구든 돈이든 그 누구도 끝까지 나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기대는 약속이 아닙니다. 조건 없는 사랑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기대는 마음을 거두고 나 자신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혼자는 외로운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입니다. 준비된 혼자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불안하다면 그건 혼자가 되어야 할 시간이라는 신호입니다. 노년에 불안할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오해와 갈등 없이 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을 아끼게 됩니다. 괜한 오해를 살까 조심하고 감정이 상할까 침묵합니다. 하지만 참는다고 갈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쌓입니다. 말하지 않아 생긴 오해는 어느 순간 폭발하고 한 번의 감정 충돌은 몇십 년의 관계까지도 무너뜨립니다. 문제는 이 모든 갈등이 집안에서, 혈연에서, 친척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남이면 멀어지면 그만이지만 가족과 친척은 평생 얼굴을 봐야 한다는 이유로 감정을 억누르게 됩니다. 그렇게 억눌린 감정이 쌓여 결국은 마음을 병들게 만듭니다. 명절이면 누가 더 챙겼느냐, 왜 우리 집은 안 오느냐, 예전엔 안 그랬다는 말들이 난무합니다. 조용히 지내고 싶어도 친척 한 명의 말 한마디가 불씨가 되고 눈빛 하나에 상처받고 말투 하나에 오해가 생깁니다. 그렇게 마음의 골은 깊어지고 피로는 쌓이며 결국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내가 괜히 민감한가? 내가 너무 예민한가? 라며 자책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닙니다. 갈등은 내가 아니라 그 관계 자체가 만들어낸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기대가 있으니 실망이 생기고 기대에 못 미치면 다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노년의 평화는 혼자 있는 데서 시작됩니다. 기대하지 않고 참지 않아도 되며 감정이 상할 일도 없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에 사는 1957년생 문선희 씨는 남편 사망 이후 친정 조카들과 자주 왕래하며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특히 큰 조카는 마치 친딸처럼 챙겨줬고 조카도 이모, 엄마 같아서 좋아요라며 따뜻하게 대해줬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문 씨가 본인의 명의로 있던 작은 아파트를 팔아 요양자금으로 쓰겠다고 하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조카는 이모, 굳이 팔 필요 없잖아요. 그 집은 저희가 나중에 쓸 수도 있는 데라고 말했고 문 씨는 그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조카는 연락을 뜸하게 했고 문 씨가 먼저 안부를 물어도 요즘 너무 바빠서요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결정적인 일은 그 다음 설날에 일어났습니다. 명절 전날 문 씨가 조카 집에 작은 반찬을 들고 갔는데 현관 앞에서 들은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조카 며느리가 안에서 말했습니다. 이제 좀 조심하라 그래요. 부담돼요. 문 씨는 그 자리에서 반찬을 놓고 돌아섰고 집에 와서 며칠간 밥도 먹지 못했습니다.
결국 문 씨는 연락을 끊고 조용히 지냈습니다. 혼자가 처음엔 무서웠지만 지금은 편하다고 말합니다. 누구에게도 실망하지 않아도 되고 누구의 말에도 상처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혼자니까 조용하고 조용하니까 덜 아픕니다. 가족도 친척도 가까운 사람이 오히려 더 무례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관계가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만큼 멋대로 말하고 함부로 기대하고 자연스럽게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오해는 말 한마디에서 생기고 갈등은 기대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그 누구와도 엇갈릴 일이 없는 삶을 살고 싶다면 혼자가 되어야 합니다. 불안한 감정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평온은 혼자일 때 찾아옵니다. 노년에 혼자 있는 삶은 고립이 아니라 갈등에서 벗어난 자유입니다. 참지 않아도 되는 인생, 그것이 진짜 평화입니다. 노년에 불안할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혼자가 돼야 선택이 쉬워지고 후회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선택을 요구합니다. 오늘 뭘 먹을지, 병원을 언제 갈지, 돈을 어디에 쓸지, 누구를 만날지 모두 내가 결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이 간단한 선택들이 복잡해집니다. 남의 눈치를 보게 되고 의견을 물어야 하고 결국 내 뜻은 뒷전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매 순간 타협하게 되고 타협은 곧 후회로 이어집니다. 혼자라면 단 10초면 끝날 결정을 함께 살면 하루를 끌고도 상처로 남기기 일쑤입니다. 노년은 더 이상 양보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을 나답게 살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남의 기준에 맞춰 살아간다면 당신의 마지막은 후회와 자책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함께 사는 사람의 식성, 생활 패턴, 성격, 기분,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선택을 얽매이게 만듭니다. 외식 한 끼도 혼자일 땐 자유였지만 둘이 되면 불편함이 되고 결국은 피곤함으로 끝납니다. 심지어 아프다는 말 한마디조차 상대가 불편해할까봐 삼켜야 할 때 그 인생이 과연 누구의 것입니까? 혼자 살아야 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도 오롯이 나에게만 있으니 후회도 줄어듭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1952년생 이정순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막내딸의 제안으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딸은 엄마 이제 걱정하지 마. 같이 살면 편하잖아라고 말했고 이 씨는 덜컥 짐을 옮겼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뭐 하나 사려 해도 딸의 눈치를 봐야 했고 손주 학원비가 빠듯하다며 용돈도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병원 진료 날짜조차 딸의 스케줄에 맞춰야 했습니다. 친구와 나가서 점심을 먹자고 해도 딸은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또 나가요? 라는 말을 했고 그 한마디에 이 씨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외출을 미뤘습니다. 결국 이 씨는 어느 날 새벽 몰래 나와 부동산에 들러 조그만 빌라를 계약했습니다. 딸에게는 말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방은 눅눅했고 골목길은 어두웠지만 첫 아침 이 씨는 자신이 먹고 싶은 된장국을 끓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 삶을 내가 고른 것 같아요. 그날 이후 병원도 내 맘대로 가고 반찬도 내 입맛대로 고르고 늦게 자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 마음이 놓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딸 집에서 매 순간이 고민이었는데 지금은 고민이 사라졌어요. 그게 행복이더군요. 혼자일 때 선택은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내 마음이 기준이고 내 상황이 전부입니다. 누구에게도 묻지 않아도 되고 누구의 기분도 살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후회가 줄어듭니다. 남 눈치 보며 내 선택을 포기하는 순간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혼자는 불편하지만 선택의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곧 후회 없는 노년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불안하다면 그건 남에게 끌려가는 삶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혼자여야 비로소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설 수 있습니다. 노년에 불안할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네 번째 이유는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상처는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열었던 사람, 오래 곁에 두고 신뢰했던 사람에게 받는 상처는 노년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습니다. 낯선 이의 무례는 하루면 잊히지만 친구의 무심한 말 한마디는 평생 상처로 남습니다. 더구나 오랜 친구에게서 받은 상처는 분노보다 자괴감을 남기고 내가 뭘 잘못했나라는 끝없는 후회를 몰고 옵니다. 나이 들수록 마음은 예민해지고 믿었던 이의 차가운 말투 하나에도 하루가 무너집니다. 노년의 친구 관계는 따뜻한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냈다는 이유로 서슴없이 건넨 말이 상대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습니다. 그 나이에 그게 뭐야? 넌 맨날 그 옷이야? 내 자식은 연락도 안 하냐? 이런 말들은 농담처럼 시작되지만 듣는 이는 가슴에 대못을 박힙니다. 문제는 이 상처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서운해도 참아야 하고 아파도 그냥 웃고 넘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친구니까.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이 친구라는 이름 아래 무수한 감정 폭력이 용인된다는 사실입니다. 광주 북구에 사는 1954년생 정옥남 씨는 30년 지기 친구들과 매주 목요일마다 카페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처음엔 그 자리가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친구 하나가 가볍게 던졌습니다. 너네 손주는 뭐하니? 유치원은 다녀? 그 질문 하나에 정 씨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들이 이혼한 뒤 손주는 며느리가 키우고 있었고 정 씨는 1년째 얼굴조차 못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꾸를 못하고 조용히 웃기만 하자 또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손주도 못 보는 할머니가 어딨어? 너무 내가 무심한 거 아냐? 그날 이후 정 씨는 모임을 갈 때마다 위축됐고 차마 말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런데도 빠지면 쟤 요즘 왜 저래? 소리를 들을까봐 매번 억지로 참석했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친구 중 한 명이 요즘 옥남이는 기운도 없고 옷도 너무 칙칙해. 혼자 사니까 신경을 안 쓰는 거야 라는 말을 대놓고 내뱉었습니다.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그날 밤 정 씨는 돌아오는 길에 버스 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음 날 정 씨는 단체 대화방을 나갔고 연락처를 전부 정리했습니다. 지금 정 씨는 함께 수다 떨던 친구들은 없지만 상처 주는 말도 더 이상 없습니다. 혼자는 외롭지만 덜 아픕니다. 라는 그의 말은 노년의 본질을 꿰뚫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라도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그 관계는 독이 됩니다. 친구라는 이름 아래 숨은 무례함과 비교, 무심함은 결국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노년에 가장 무서운 건 낯선 이가 아닙니다. 가장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 주는 상처입니다. 그 상처는 더 깊고 오래가고 치유되지 않습니다. 불안하다면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다시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거리 두기를 해야 합니다. 혼자가 되는 건 누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다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노년의 평화는 누군가에게 기대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혼자여도 단단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노년에 불안할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5번째 이유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 가장 비참한 순간은 잘못한 게 없어도 괜히 눈치를 보게 되는 순간입니다. 말 한마디, 발소리 하나에도 조심하고 냉장고 문 여는 소리조차 누군가 귀찮아할까봐 망설여야 한다면 그 삶은 이미 자유가 없는 감옥입니다. 함께 산다는 이유로, 밥을 늦게 먹었다는 이유로, TV 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핀잔을 들어야 한다면 그건 가족이 아니라 감시자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말끝마다 엄마, 그건 좀이라는 타박, 아버지, 제발 좀이라는 짜증을 들으며 하루를 보내는 것보다 더 외로운 일은 없습니다. 노년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야 편안해지는 시기입니다. 내가 늦게 자든 아침을 거르든 하루 종일 TV를 보든 남의 간섭 없이 내 방식대로 사는 삶이야말로 진짜 평화입니다. 그런데 같이 살면 이 기본적인 자유조차 사라집니다.
또 반찬 남기셨어요? 설거지 좀 같이 해주세요. 집에만 있지 말고 운동 좀 하세요. 라는 말이 매일 반복됩니다. 간섭이 아닌 척하지만 결국 통제입니다.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 기준에 맞춰 나를 바꾸려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 앞에서 우리는 자꾸 작아지고 점점 살아있는 민폐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결국 침묵 속에서 천천히 무너집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1956년생 조정래 씨는 아들 내외와 함께 살았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정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말이 짧아졌습니다. 어느 날 냉장고에서 요구르트를 꺼내 마시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아이 거예요. 그날 이후 조 씨는 뭐 하나 꺼내 먹을 때마다 냉장고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고 물을 끓여 마시고 남긴 반찬은 몰래 버렸습니다. 거실에서 드라마를 볼 땐 이어폰을 꽂고 화장실은 모두 자고 난 후에야 갔습니다. 집이 아니라 감옥이었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손주가 할머니 때문에 집이 시끄러워라고 말했을 때였습니다. 그날 밤 조 씨는 불 꺼진 거실에서 새벽까지 울었습니다. 며칠 뒤 조 씨는 전세금 일부를 빼내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자식 눈치도 손주 눈치도 없는 작은 공간. 전기장판 위에서 이불 덮고 귤을 까먹으며 본 드라마 한 편이 그렇게 행복할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늦게 일어나도 아무 반찬 없이 밥을 먹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조 씨는 말합니다. 불을 끄지 않고 자도 되고 밤늦게 라면을 끓여도 되는 삶. 그게 이렇게 큰 자유인 줄 몰랐어요. 그 자유가 오히려 위로보다 더 큰 위안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혼자가 된다는 건 외롭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 방해도 없이 나를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눈치 보지 않는 삶은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매 순간 입 다물고 숨죽이며 사는 삶은 결국 내 인생을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불안하다면 그건 내가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다면 혼자가 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노년에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존엄입니다. 노년에 불안할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6번째 이유는 잃을 게 없으면 두려움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약해지는 이유는 단 하나, 지키고 싶은 게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친구들과의 우정, 체면, 말 한마디로 상처받을까 두려운 자존심, 그리고 잃고 싶지 않은 관계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든 걸 꼭 쥐고 있을수록 사람은 더 불안해집니다. 어느 날 내가 모임에 늦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뒷말하지 않을까? 내가 없을 때 내 흉을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쌓이며 관계가 점점 공포로 변해갑니다. 우정을 지키려다 자존심을 잃고 체면을 지키려다 나를 갉아먹습니다. 함께 모이는 자리가 즐거운 게 아니라 의무가 되기 시작하면 이미 관계는 독이 된 것입니다. 말수가 줄고 마음이 복잡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괜히 기운이 빠진다면 지금 당신은 친구가 아니라 불안을 곁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안은 소외되면 어쩌나, 뒤처지면 어쩌나, 내가 더 초라해 보이면 어쩌나라는 걱정에서 비롯됩니다. 결국 나를 지키기 위해 했던 인간관계가 나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혼자가 되면 그런 불안에서 해방됩니다. 잃을 친구가 없다고 생각하면 말 한마디에도 조심할 필요 없고 모임에 가지 않아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구 북구에 사는 1950년생 양금순 씨는 오랜 친구 3명과 매달 한 번씩 점심 모임을 가졌습니다. 누구 하나 빠지면 안 될 만큼 오래된 모임이었고 양 씨도 그 자리가 삶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모임은 편안한 자리가 아니라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누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자식이 어느 회사에 다니는지, 연금은 얼마 받는지 묘하게 비교와 자랑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양 씨가 무릎 수술로 몇 달 쉬던 시기, 다른 친구가 요즘은 돈 없으면 병원도 못 가라고 했을 때 양 씨는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날 양 씨는 집에 돌아와 이불 속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모임부터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친구들이 왜 안 나오냐고 연락했지만 어느 순간 연락이 끊겼습니다. 대신 양 씨는 근처 공원에서 걷기를 시작했고 구청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우며 새 친구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과거를 모르고 자식 자랑도 비교도 없는 그 자리에서 양 씨는 말했습니다. 이젠 내가 누군가에게 보여주려는 삶이 아니라 그냥 나로 사는 삶이 시작된 것 같아요. 우정도 관계도 지나치게 쥐고 있으면 결국 불안의 씨앗이 됩니다.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인간관계는 편안해지고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친구를 지키기 위해 나를 잃지 마십시오. 혼자가 되는 건 외로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되찾는 일입니다. 관계에 목매지 않을 때 비로소 나는 두려움 없는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노년을 단단하게 살아가는 가장 강한 방법입니다.